자, 요즘 그 비트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아, 비트코인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가 거의 최고조였는데, 한 2달 정도 조정장을 겪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딱 이제 불러주시니까 오늘 밤에 또 7% 뛰더라고요, 이게. 네. 아, 괜히 불렀나 봐. 배 아파. 네. 좀 나눠 네, 먹읍시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불러주실 때마다 비트코인이 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아, 그럼 매일 부를게. 나눠 먹읍시다. 그럼.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예, 그건 뭐 농담이기는 하고, 사실 2달 동안 정말 좀 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때 정말 뭐 1억이 넘어가가지고 금방 2억, 3억 갈 기세였는데, 그때 한번 좀 얻어맞고,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점이 전저점을 넘어섰고, 고점도 전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추세 반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 관련한 ETF, 뭐 지금은 이더리움 ETF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이더리움 ETF는 홍콩에서는 확실히 승인이 되었고 지금 미국에서 그게 승인이 되네 만에 절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안 된다 쪽으로 좀 많이 의견이 그래요? 모인 것 같더라고요. 네. 홍콩에서 해서 기분 나빠서 그러나?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 SEC가 그 비트코인 ETF도 마지못해 승인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쵸. 이더리움 블랙락이 하고 있으니까 네. 감당이 안 되지.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냐? 그 증권이라면 옛날에 그 발행할 때 뭐 SEC 허가 받았니? 안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이더리움도 그렇고 딴 코인들도 다 ETF가 나오긴 할 거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일주일 후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런 비트코인 ETF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ETF가 나왔다는 건 거기에 담기 위해서 수급 세력이 더 늘어났다는 거니까. 그리고 뭐 반감기라는 이야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달간 그 비트코인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 사실 뭐 특히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ETF 나올 때도 좀 그랬거든요. 이제 1월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실제로 ETF가 등장하니까 좀 조정장이 왔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반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우주의 기운이 모였었는데 실제로 반감기가 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네. 아니, 우리 강한국 작가가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로 제목 한번 썼다가 사이비 같다고. 아, 정말요? 근데 사이비 같은데 일단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그렇죠. 할 말이 네, 없지.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남들로부터 오타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 파고 거기에 좀 미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 한때는 그렇게 미쳐야지 뭔가 득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미쳐 있잖아. 뭐 그렇죠. 네. 계속 돈 벌라. 언제까지 돈 벌려고? 코인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목표 있어요? 목표요? 지금 이 코인장에서의 목표. 코인장에서의 목표. 지금 상승장. 뭐 일단 뭐 이 상승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뭐 내년 초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오면은 그 반감기부터 한 1년에서 1년 반 후에 그 최고점이 오는데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에도 상승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1년 반까지는 아니고 1년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한 25년 3월, 4월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 반감기 후에는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시점 언제라고 봐요? 사실 이게 이번 반감기가 4차 반감기거든요. 그러면은 2차 반감기랑 3차 반감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를 좀 분석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반감기가 딱 오면은 코인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사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반감기가 오면은 보통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는 횡보장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 석 달, 넉 달 후에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가기 시작합니다. 2달 동안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오른 후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같이 따라 오르는데요. 두 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혼자 오르고 그 후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같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한번 조정이 옵니다. 한번 조정이 온 다음에 좀 비실거리다가 맨 마지막에 그 미친 장, 한마디로 모든 코인이 정말 그 몇 배, 몇십 배 오르는 그런 장이 이제 한번 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못 오르는데 알트코인들끼리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하면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장이 터지고 이제 다 망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보통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과정에서 정말 손실 본 특히 그 청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게 사회적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파산 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이번에 같은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그
튀는 그 기간, 알트코인까지도 막 그렇게 그 급등하는 그 기간이 언제 정도 시작될 거로 봐요? 기간적으로? 그래서 뭐 일단 반감기에서 이제 6개월 후부터 보통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한 6개월이나 뭐 길면 1년 정도 지나야지 그 광기가 오겠죠. 네. 6개월 후. 그러니까 그러면 6개월에서 6 플러스 6이네요. 6 플러스 6. 6 그러니까 플러스 이제 6. 한 1년 후쯤에 그 광기의 기간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안 들어가고 이제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싸지면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뭐 어려워서 위험하다 생각하고 안 가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싸져서 들어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그게 더 안 싸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싸지긴 싸지는데 좀 더 욕심부려가 좀 더 싸져야지 해가지고 결국 못 들어가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촥 올라갈 때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광기를 찍고 내려올 때 이제 정말 싸졌다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싸지는 게 아니라 광기가 터지고 8, 90% 하락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자, 지금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뭐 250곳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뭐 다 자산운용사예요? 헤지펀드? 사실 뭐, 사실 어떤 기관들이 하는지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예, 뭐,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위스콘신주 이런 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 주정부에서도? 네. 사실 근데 뭐 저는 그게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ETF가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연기금 이런 쪽을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당연히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네, 그렇죠. 대학교라든지, 대학교 펀드 같은 경우도 뭐 예일, 하버드 같은 경우는 200, 300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경우로 사실 이 ETF가 나오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아가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외환 보유고를 지금 거의 다 이제 미국 달러 또는 달러 채권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일부는 뭐 유로 채권, 엔 채권 또는 뭐 금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 차원에서 안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주는 세력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이제 상승의 이유가 되겠느냐라는 게 있고 이것도 사는 데는 아무래도 자금의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들이 다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또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사실 그 기관들이 컨트롤하는 자산이 총 합쳐서 몇십 조 달러가 될 건데 뭐 사실 그 몇십 조 달러 중에서 한 뭐 1%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온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너무 이상한 그 시나리오는 아니라라고 봅니다. 뭐 몇십 조의 1%는 이제 몇천억 불인데 아직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ETF로 들어온 돈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200억 달러, 300억 달러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아직은 그래도 들어올 자금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지금 이 뭐죠?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키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블랙락. 예. 블랙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투자한 걸로 나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근데 거기 발행한 ETF 안으로도 돈이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록까지 제가 살펴 못 봤습니다. 그 위스콘신주 조금 네.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이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것 같은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이고 그 뭐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것까지 제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뉴스만 보고 투자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도 그 나와 있지는 않나요? 뭐 1억 불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요. 1억 불 대충. 정도? 예. 자, 그럼 이번에 그 비트코인 ETF 추가로 그 이더리움 ETF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한 홍콩 이쪽 상황. 네. 우리가 이제 홍콩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중국이 지금 이게 불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또 어마어마 인구 숫자로 보면 또 거기가 또 베팅의 도박의 민족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이 상당히 또 많은 어떤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똑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 번 꽂히면은 이제 무대포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는가? 이게 그러니까 성강통, 후강통이 뭔지 이따 좀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성강통이라는 거는 성강통, 후강통은 이제 선전 그리고 상해
그 증시와 홍콩 증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주식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홍콩에서 이제 대표적인 주식과 ETF는 상해 선점해서 살 수 있고 또 반대도 가능한데요. 아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거기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조만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일부 이제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그 ETF를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 중국 부자들은 이미 홍콩에 기저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중국 부자들도 돈을 홍콩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중국에서 가져온 것보다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캐피털 컨트롤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한 몇백억 부자 정도 되면은 다 홍콩에 기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자들이 지금 엄청 열심히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투자하는가? 그거는 이제 아직 아니라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중국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은 보통 부동산에 이제 많이 미쳐 있는데 ETF가 뭐지? 그거를 많은 부자들도 아직 모른다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알잖아요. ETF가 뭐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제 친구도 중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ETF 저게 뭐야? 비트코인 ETF는 도대체 뭐 하는 거?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ETF를 만든 증권사가 대륙증권사이다라는 거죠. 중국 대륙증권사. 걔네들은 이거를 중국에서 팔 그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중국 정부가 승인을 안 했는데도 근데 이제 홍콩에 승인했다는 거는 중국에서 그걸 받아줬다라는 거죠. 중국 당연히. 정부에서도 받을 그죠? 것이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다 중국 본토 증권사이고 그리고 해외 그 해외 증권사에서도 그 ETF를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홍콩에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확실히 그 인텐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딱 출시를 하고 지금 계속 가격이 비실거렸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걸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돌아오면은 자 ETF 발행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홍보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네.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이 막 급등했을 때 그 다음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키 맞추기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모습은? 굉장히 비실거리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만큼 빠졌으면은 이더리움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사실 코인 같은 거 할 때는 그 기술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스토리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4년 전에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NFT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디파이도 있었고, 디앱도 있었고 막 그런 건데 지금은 확실히 좀 그 스토리 주도권을 좀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딴 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군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이더리움 대항마, 네. 뭐 이더리움 킬러,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요. 네.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이 뭔가 우리가 한번 좀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그 핸드폰인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더리움이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앱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이더리움은 거기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플레이스토어가 있고 앱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하는 앱스토어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이더리움 기술력이 그렇게 엄청 대단하게 뛰어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딴 코인들이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앱스토어를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라나라는 친구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가 이번 상승장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20불짜리가 200불 됐다가 조정받았다가 지금 150, 160불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가 이제 가장 대항마이고 그리고 미국 기관들이 솔라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쪽에는 중국 자본이 좀 많이 껴있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발란체라는 이제 코인도 지금 많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제 핫한 그 RWATMR 요거랑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추세를 많이 추종하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지금 잘 먹힙니까? 그 먹힐 때가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2달간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잘 안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를 추정하든 뭘 하든 장이 하락하면은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건 이제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이 코인의 추세 추정하는 이 전략도 상승장에만 해야 되는데 저는 상승장을 심플하게 비트코인이 122평보다 위에 있을 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나오셨는데 네. 지금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이제 38,000달러 이후부터는 그냥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명확하게 한 가지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적당히 이제 이익을 봤을 때 그것을 익절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저는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트 매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혹은 생각과 다르게 나아갈 때 손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해봐도 되지만, 네.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무조건 뭐 10억 갈 거다, 20억 갈 거다, 50억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게 구현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이제 명확한 어떤 투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기준이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왜 오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그걸로 돈이 들어와서 매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로 이제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작은 상승이랑 큰 상승이 있어요. 근데 작은 상승은 언제 오냐면 아주 그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옵니다. 가령 뭐 누군가 어떤 특별한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 매수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근데 큰 상승이 언제 오냐면, 큰 상승은 최근 들어서는 한 2021년 이후의 큰 상승은 전부 더 이상 비트코인의 어떤 그 구조적인 하락 요인이 없어졌을 때 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해요. 네. 그러면 악재죠.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갖춰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비트코인 고래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이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거품이 맡겨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 폭등한다, 요게 큰 상승 때 오는 상승의 패턴이고, 그런 거를 이제 좀 구분할 줄 알면 사실은 지금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가능하지만 이제 와서 누가 돈 번대 하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자. 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언제 빠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다가 사실 손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강한국 작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뭐 그래도 뭐 2억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제 생각이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2억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강한국 작가님 좋아하는데 2억까지는 저도 이제 합리적인 선이라고 봅니다만, 사실 이제 저희 말만 듣고 투자해서 낭패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본인만의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2억이라고 하고 저처럼 2억이라고 하는 사람도 5억, 10억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알아야죠. 이제 우리 자주 틀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팔고 나와야 되나, 이게 있는데, 저는 그 마지노선을 고점 대비 25%이 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 한 25% 빠지면 시장은 다시 약세 하락장으로 간다. 얘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기준은 121선. 한마디로 이제 코인 같은 경우가,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121선 그 위로 가면은 그 상승폭이 좀 계속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거 이제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 5월 1일, 올해 5월 1일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때 딱 한두 시간 동안 121선을 밑으로 깨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또 깨는 구간이 나온다 하면은 일단 그때는 다시 그냥 싹 파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재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팔면 안 되지 않은데 팔고 다시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게 그게 늘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분들은 안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하면 안 되고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좋고, 본업에 집중해가지고 원화채굴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원칙으로. 네.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사실 근데 주식보다는 코인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요? 네. 우린 저 주식을 하든가, 그치,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니까, 코인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코인이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제 저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는데 제가 제 기준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주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펀더멘탈 분석을 해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사지만 보통은 이제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데 코인은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유동성의 흐름 그리고 이제 광욱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요게 이제 차트 분석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인이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 지금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트코인 막 수만 없이 그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고 그러한 알트코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시각도 있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만 해라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좀 이 코인과 관련해서 워낙 주변에서 이거 곧 뭐 엄청나게 뜰 거야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별의별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뭐 가산을 탕진했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될까? 펀더멘탈 우리 기업은 알 수가 있는데 네. 코인의 펀더멘탈은 참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코인의 펀더멘탈도 최근에 이제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펀더멘탈 분석을 막 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트코인 투자를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굉장히 기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통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60 담그고 알트코인에 뭐 20, 30을 담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반대예요. 알트코인 60% 이상이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면 재미가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변동성이 낮아서. 그게 이제 한국 시장의 특성인데 지금까지와 이제 현재의 다른 점을 한번 좀 짚어드리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이 거의 반드시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올라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을 때 요걸 이익 실현한 사람들이 그 돈으로 알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물총 밑에서 짜면은 사실은 이제 물총의 어떤 그 실린더가 이 구멍이 넓으면 사실 물 좀밖에 안 나가는데 이게 좁으면 엄청 멀리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폭이 적어요. 근데 알트코인 시총폭이 작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에서도 보통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것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그 원리로 알트코인이 뭐 100%, 200% 많게는 10배, 뭐 100배 가니까 이제 요거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사실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알트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주식에서 치면 순환매의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거는 사실 ETF 시장이 활성화돼서 오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순환매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돈은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돈인데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로 빠져서 알트코인 매수에 사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사실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 애들은 가요. 근데 안 갈 애들은 어떻게 해도 안 가는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우량주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알트코인 가운데서 우리가 우량 알트코인이라고 판단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행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의 한 종류인데 이더리움이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뭐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2021년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돈 자체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더리움의 대항마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제 좀 유망하다라고 평가받는 것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낮고 다량의 거래를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블록체인들이 좀 선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특성이 어떤 거냐면 AI를 사용한 복거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AI 코인들 뭐 메타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테마의 이제 코인에서 메타라고 부르는데 그런 코인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어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한 7% 정도 올랐잖아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많이 못 따라갔어요. 이더리움 포함해서 한 3, 4% 따라가고 그쳤는데 여기에서 거의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한 코인들은 대부분 다 AI
코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샘 엘트만 같은 경우도 무슨 그런 코인을 하나 언급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AI,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주식 시장만이 아니라 코인 쪽도 AI가 붙어야 네, 그게 바로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인데 월드 코인. 네, 네, 이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봤어. 언급한 게 아니라 그 양반이 만든 건데 그치. 저도 와 해서 들어갔는데 저도 피눈물 나는 손절을 갖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몇 프로 손절했어요? 그거 몇십 프로 잃었죠, 그걸로. 아. 네, 물론 이제 아니, 그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슬펐습니다, 저도. 네. 이거 말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하면 아주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이제 이 월드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AI 코인으로 처음에 분류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코인은 샘 올트먼이 만든 코인이기는 한데 AI랑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선 후보 테마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AI 코인 뜬다 그러면 이제 월드 코인이 갔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굉장히 좀 뜸해지고 있고 과거에 이제 오픈AI라고 이제 샘 올트먼이 만든 회사 있죠. 거의 챗GPT 만든 네. 회사에서 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텍스트 투 비디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엄청 와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월드코인 가격이 엄청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챗GPT에서 이제 챗GPT 4 그 옴니라고 해서 새 버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 또 뜨겠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승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 월드코인은 AI 코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투자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한국 작가 공부가 좀 부족했네. 아니요, 그게 사실 이제 그 신원 정보 코인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의 홍채 정보를 파는 이제 그런 코인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홍채 정보를 팔기 위해서 역사머리에서 팔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강 작가 이거 네, 홍채를 왜냐면 이거 팔면은 돈이 아니라 월드코인을 준대가지고 맞아요. 이제 진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코인의 서비스가 형태를 중단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 개인정보 침해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월드코인의 부진의 이제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코인 받지도 못하고 이미 산 월드코인 떨어져가지고 이제 손절을 하고 이제 가슴 아픈 기한 그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강한국 작가는 네. 코인에 투자할 때 우리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알트코인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알트코인도 투자하죠. 네, 그럼요. 알트코인에 투자는 본인만의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은 그 본인들의 코인이 세상을 대단히 바꿀 수 있다고 막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생긴 지 10년, 15년 됐는데 사실 대중적으로 쓰이는 서비스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깨작깨작거리면서 이제 난 이런 코딱지를 만들어 네 코딱지보다 훨씬 더 커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더리움도 포함해서 사실 뭐 이더리움 베이스 서비스가 뭐 사실 뭐 대중적으로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가격을 봐가지고 그 단기 추세를 따라가라. 추세 추종을 하고 단기 추세 꺾이면은 나가라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이제 뭔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이제 그런 코인들이 또 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근데 그거를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 스토리들을. 네. 그래요? 그러면 주로 투자하는 것은 역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요거 좀 튈만한 상황인 것 같다. 기술적 트레이딩 사실 이거로 봐야 그러니까 돼. 튈만 한 거보다는 실제로 튀는 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그 추세가 그 지속되는 게 좀 짧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동안 얘가 많이 올랐나 이제 그거를 보고 최근 일주일 동안 간 놈들은 그 추세가 보통 1, 2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먹고 빠지고 이런 것이 이제 알트코인에서는 좀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이 된다. 한마디로 실제로 돈을 버는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앱스토어라고 했는데 거기 위에 어쨌든 앱이 있는 건 사실이고 걔네들이 이더리움을 스스로 지불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만든 뭐 바이낸스 코인 여기도 그 모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펀더멘털이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작년 하반기에 그 하루 그 코인 거래액이 3조 6천억이라고 그러고 1억 이상 거래하는 그 투자자들이 8만 명이 넘는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디 한국에서요? 예. 1억 이상 8만 예. 예. 왜요?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강한국 작가. 그 1억이라는 게 뭐 1년 기준인가요? 아니야. 네. 예. 보유액 기준. 네. 보유액 기준으로 하나 봐. 어떻게? 보유액 기준. 보유액 기준? 뭐 1억은 넘죠. 네, 그죠? 네.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증시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코인 화랑장 때 보면은 코스닥이 힘들었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 왜냐면 수급이 빠져가서 그쪽으로 아, 코스닥 투자하는 그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되게 공격적이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17년에 그랬을 겁니다. 예. 아마. 예. 그리고 코인장이 어려워지면서 그쪽 자금이 다시 또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아, 네네. 네. 이번에도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때요? 지금 뭐 3조 6천억 하루 일 거래 이런 것들이 2017년 그때 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화랑장인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죠. 네. 그때는 보통 더 심했나요? 네, 그리고 지금보다? 그때는 진짜 신문만 열어보면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코인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뭐 지금 그 정도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한국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얼마나 비싼가. 요거를 보면은 이제 얼마나 한국 시장이 좀 과열되었나 이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 3% 고주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국 시장이 대단히 과열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확실히 좀 과열될 뻔하다가 최근 2달 동안에 장이 빠지니까 또 이제 코인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라는 건 정말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과열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그 두려움과 욕심 인덱스를 보니까 지금 52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중립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실 때 자기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대 6? 지금 4대 이제 6? 한국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 6,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4, 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해외는 알트코인이 훨씬 적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뭐 6, 7 정도 되는 그런 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그 다들 상승을 기대하는 이 분위기에서 혹시나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들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정부 당국의 어떤 규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런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 의견인데 저는 이번 이제 가격이 오른 상승이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5월 3일에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은 시작이 됐다. 이게 이제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신호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고용 지표가 왜 안 좋게 나왔는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 고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마사지한 거 아니냐, 지표 마사지. 금리 인하를 하도 안 해주니까 고용을 이제 좀 부러뜨려서 왜냐하면 재선하려면 사실 직전 뭐 3, 4개월 정도 그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어떤 그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선 전까지는 그런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비슷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2022년 말입니다. 네. 그때가 사실 이제 연준이 보고 있는 우리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사실 이제 불황의 신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상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긴축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연준이 보는 지표가 3개월물이랑 18개월물이 역전되는 걸 보는데 그때 요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 굉장히 좀 거셌고 실제로는 이 이후에 금리 인상 안 했냐면 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2022년 1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5월 3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그러니까 대선이 11월이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엔마다 낙제는 그냥 씹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네, 그렇군요. 강은국 작가는 지금 포지션 100%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코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코인은 제가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그 이제 언제냐 오늘 오전이나? 그죠 오늘 오전에 좀 들어갔습니다 다시. 네, 그러니까 다시. 지금 현금이 지금 절반으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절반을 지금 오늘 오전에 다시 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오르니까 샀네. 저는 늘 오르니까 사죠. 네, 그죠. 네, 전 내일 때 사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올라갈 때 삽니다. 오늘 네. 우리가 비트코인 7% 올라갔던 것이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지금 이 가격이 전 고점보다 높아졌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점도 이제 57,000불에서 61,000불로 이제 높아졌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맞네요. 오늘 오전에 좀 들어갔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코인 자산의 30% 정도를 지금 현금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게 절반으로 지금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사실 이게 지금 재선 아닙니까? 재선. 이게 대통령 선거도 재선이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두 사람이 나오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트럼프도 재선이고 바이든도 재선이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 둘이 또 굉장히 또 싫어하거든요. 근데 왼수잖아요, 거의 사실 이게. 그래서 사실 4년 전에 그 TV 토론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개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이든이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이제 끼어들고 이제 또 바이든이 한마디를 하면 끼어들고 해가지고 급기야 이제 그 바이든이 You shut up, man 이렇게 말까지 나왔고요. 정말 이제 저질이었거든요, 그게. 네. 둘은 정말 본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근데 미국 대선 이기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 대선할 때 경제가 좋고 시장이 좋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행복해가지고 그 사람을 찍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아예 숫자를 좀 어느 정도 마사지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전 오늘 처음 들었긴 했지만 이거를 할 정도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그냥 코인뿐만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꽤 좋다고 봅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